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방학 개론을 담당하는 이근명입니다. 여러분이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소방학 개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학 개론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얘기를 드리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야 될 게 소방학 개론인데요. 소방학 개론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개론이라는 거는 좀 개요라든지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어떤 틀, 어떤 그런 개요를 갖다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소방학 개론에서 다루고 있는 거를 한 몇 가지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그 소방 관련되는 그 조직론과 관련되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소방 행정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오고 또 소방 행정 조직의 특성이라든지 뭐 어떤 행정 조직의 특성이라든지 기본 원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여기 시험의 각 파트별로 보면은 그 지역마다 조금 출제 비중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조직론은 시험에서 나오는 비중은 과히 높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소방공학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소방공학에 해당되는 부분은 비교적 소방학 개론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 제일 아마 비중이 많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연소 이론이라든지 또 무슨 폭발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학적인 부분은 또 화학적인 요소 또는 물리적인 요소 같은 거를 조금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이 좀 정리가 되셔야 되고 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점수를 높게 받으셔야 되거든요. 또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요. 또 법규 파트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규 파트는 뭐 여러 가지 소방 관련되는 법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소방학개론에서는 어떤 법을 주로 다루고 있었냐면요. 소방기본법과 관련되는 얘기를 조금 다루고 있었고 또 하다가 보면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뭐 이런 부분도 조금 다루고 있었고요. 또 그리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이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부분도 다루고 있고 또 뭐 여러분들은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방공무원법도 이 법규에서 다루고 있어요. 소방공무원법도 이 내용에서 다루고 있고 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아무래도 소방 관련되는 거는 어떤 재해 재난에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뭐 이런 내용도 다루고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거 그걸 우리가 구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조 또 일부 구급론 이런 부분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구조는 위험한 상황에 있던 사람을 안전한 곳에 옮기는 거고 구급은 그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전문 의료기관에 넘기기 전까지 이렇게 그 상태가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것을 구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이런 부분 말고 또 소방시설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몇 가지 파트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공학이론이 비중이 제일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법규가 비중이 크거든요. 물론 이렇게 각 부분에서 몇 프로 정도 비중이 있는 거는요. 그런 소방본부마다 조금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는 뭐 공학이론을 50%, 60% 내는 데도 있고 어떤 소방본부에서는 뭐 30%밖에 안 내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방공학적인 내용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법규와 관련 내용들 나머지는 이렇게 내용들이 과히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하실 거고 또 부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 생각에서는요.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18개 이상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자꾸 문제를 반복 연습을 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자꾸 늘려놓고 그리고 자꾸 문제 다루는 기술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익혀나가야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개론적인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법규와 관련되는 것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소방기본법인데 그 소방기본법과 관련되는 얘기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한번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방기본법은요. 우리가 가장 먼저 1강에서 소방기본법이 있는데 소방기본법은 소방과 관련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법령이에요. 물론 과거에 소방법이 어떤 4개의 법으로 분할되면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 위험물 안전관리법, 또 소방시설 공사업법으로 기본이 됐지만 소방 관련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법이 바로 소방기본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방기본법의 재정 목적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정 목적을 한번 보시면은 어떠냐면요. 이거는 화재에 대해서 앞자만 따면 뭐 예경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읍니다. 예방도 해야 되고 그리고 불나는 거 경계도 해야 되고 진압도 한다. 그리고 요 화재뿐만 아니라 재해재난에 대해서 구조하고 구급하는 거 이것까지도 소방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화재 예방 경계 진압뿐만 아니라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구조 구급 활동하는 거 뭐 이게 바로 다 어떤 소방의 범위다. 그런데 이거에 관련되는 사안을 정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한다. 국생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면요. 국생 공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 그리고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보호하고 또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이바지하는 게 소방기본법의 재정 목적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 주요 포스트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용어와 관련되는 얘기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합니다. 뭐 여기서 소방기본법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와 관련해서 나누는데요. 또 서로 연결성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먼저 용어를 한번 보시면서요. 용어를 보면서 소방대상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소방대상물인데 소방대상물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어떤 소방 관련 법이 적용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한번 보세요. 이게 소방대상물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랬거든요. 모든 거에 대해서 소방 관련되는 법을 다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방대상물은 어떠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물 그리고 차량도 여기 해당되고 그리고 선박도 해당되는데 선박은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냐면요. 선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선박법에 의한 선박으로서 선박법에 의한 선박이라는 거는 어떤 항해를 하려는 그런 선박이지 모형 선박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게 항구에 메어둔 뭐 그런 선박에 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봅니다. 소방 대상물 얘기를 하면서 선박을 얘기하면서요. 어떤 항해 중인 선박 이런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적용 대상이 되는 소방 대상물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소방대가 어떤 불을 끄기 위해서 출동을 하는데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메어둔 선박에 대해서는 출동을 해서 불을 끌 수가 있지만 공해상에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 바다 한복판에 이렇게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 거기까지 가서 불을 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선박 안전법에 의해서 스스로 불을 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구에 메어둔 선박에 한한다. 뭐 이런 부분은 그동안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지역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여기도 한번 이렇게 봅니다. 관계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이다. 대상물이 있는 지역이고 여기가 어떤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 화재가 났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일로 바로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화재 예방 경계를 하는데 그런데 어떨 경우가 있냐면요. 일로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다 묶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역을 다 묶어가지고 어떤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예경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인명의 구조 구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역,
그게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 및 이웃하고 있는 지역까지 다 묶어서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만 관계 지역이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관계인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죠. 관계인은 뭐냐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관계인이 어떻다는 거 뭐 이렇게 소방법규에서도 다 공부를 하시지만요.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 그것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 뭐 경계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관계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방과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관계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소유자에 국한하지는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관계인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그리고 점유자 그리고 관리자를 전부 아우르는 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했나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소유자의 경우는요. 소유자의 경우는 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관계인이지만 만약 소유자가 뭐 세를 나눴거나 임대를 했거나 외국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재산 직접 다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를 놨을 때는 뭐 점유자, 뭐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리자 이렇게 묶어서 관계인을 하면서 관계인에 대해서 소방 어떤 검사라든지 소방과 관련되는 의무 또 어떤 보고할 의무를 묶어놓기 위해서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사람을 엮어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관계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설정해 놓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가서 볼게요. 어떠냐면요. 그 다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소방과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있고 물론 요 위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있거든요. 소방방재청장. 물론 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요. 소방방재청장은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이지만 시도사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역할이라든지 지위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소방과 관련되는 분야만 뛰어났을 때는 시도지사가 방재청장 밑에 있다고 보세요. 또 그리고 요 밑에 소방본부장이 있고 또 소방서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소방본부장은 시도마다 전부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방본부장은 뭐냐면요. 어떤 소방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시도마다 그런 업무를 하는 실무 책임자라고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과 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다. 뭐 이것도 아울러서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소방대와 관련되는 얘기 나오는데 뭐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소방대와 관련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또 인명 구조 구급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 뭔가 인력과 장비를 갖춘 조직체가 필요하다. 그 조직체가 현장에 출동하는데 그게 바로 소방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방대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적 요소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소방 공무원만 가지고는 소방 관련되는 업무를 제대로 하기가 곤란하다. 왜? 소방 공무원 숫자를 많이 불리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소방대가 있으면은 소방대를 조직하고 있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소방공무원. 그렇지만 이거 말고도 두 가지를 더 붙여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는 의무 소방원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용 소방대원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눴다 이렇게 봅니다. 의용 소방대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부연 설명 드리면요. 의무 소방원은 병역 의무에 가름해서 소방공무원 보조 활동을 하는 것을 의무 소방원이라 그래요. 또 의용 소방대원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여기는 어떤 뭐 특별시, 광역시, 또 그리고 뭐 시, 그리고 뭐 읍면 등에서 민간인 중에서 희망한 자로 조직된 그런 기구를 의용 소방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쪽 조직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소방 공무원만 가지고 효율적인 소방 활동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범위를 넓게 잡아놨다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요. 소방대라는 얘기를 여기서 했는데 여기 책임자가 소방대장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대장은 뭐라고 얘기했죠? 쉽게 얘기하면 소방대장은 현장 책임자라는 그런 현장 책임자라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대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 등 본부장, 제가 줄여서 본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장 등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물론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소방대장은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현장에서의 가장 최상위 소방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세요. 소방대장은 소방공무원 아닌 자는 소방대장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한번 봅니다. 소방기관 설치와 관련되는 얘기를 이렇게 관련되는 얘기는요.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요. 시도지사가 소방본부장 서장을 지휘감독을 한다. 그런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한번 얘가 얘기 들어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떤 소방 업무와 관련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한테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지사가 또 이 관련되는 업무 소방기관을 이렇게 지휘 감독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시도 단위로 또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설치가 된다.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소방서는 어떻게 설치되고 또 소방 119 안전센터는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소방학개론 법규 관련 파트는요. 이렇게 법규 관련 파트 중에서 소방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법은 이렇게 실제 시험에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게 깊이 있는 숫자 같은 거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물론 소방관계법규를 할 때는 그렇게 나오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합니다. 소방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통상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시군구 단위마다 이렇게 소방서를 설치한다.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저는 지금 노원구에 살고 있거든요. 노원소방서, 또 도봉구에 가면은 도봉소방서, 또 그리고 이렇게 여기 종로구에 가면은 종로소방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봅니다. 소방서의 경우는 원칙만 얘기하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그렇지만 항상 원칙이 있으면 또 예외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한번 봅니다. 여기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부분이 시군구 단위별로 설치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필요시 인근 시군구를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인근에 있는 시군구를 포함해서 묶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뭐가 있냐면요. 화재 발생 우려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단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러면 시군구 단위 아닌데도 이런 데는 소방서를 하나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또 여천의 석유화학단지. 그런 데는 그 단지 안에 소방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또 그리고 한번 봅니다. 119 안전센터가 나오는데 요 밑에 119 안전센터가 나오거든요. 과거에 119 안전센터는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소방파출소라고 했던 그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19 안전센터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소방서에서 어떤, 이렇게 다섯 개 만약 초과할 때, 이렇게 여기 소방 안전 원칙만 얘기 들으면요, 이렇게 그 5개까지만 둘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면 너무 소방서 안에다가 119 안전센터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5개 단위로 안으로 둘 수가 있고 5개를 초과할 때마다 또 5개 이하마다 1개소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소방서 안에 소방 119 안전센터가 5개 있다. 근데 6개 있다. 5개 있을 때는 소방서 하나, 6개에서 10개 사이일 때는 소방서 2개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또 물론 119 안전센터의 설치 기준은요. 특별시 일대와 광역시 일대 또 인구 50만 이상의 시라는 거는 행정시를 말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그 안에다가 구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럴 때마다 조금씩 면적이라든지 인구 기준은 다른데 물론 소방학개론 해서 요거까지 배우실 필요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